금융위기는 언제나 폭발음과 함께 시작되지 않는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속에서 이미 위기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다. 카페는 여전히 붐비고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은 어제와 다르지 않으며 뉴스 속 숫자들은 그저 전문가들의 이야기처럼 멀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평온한 표면 아래에서는 보이지 않는 균열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지금 세계 금융 시스템은 겉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분명한 이상 신호들이 축적되고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수십 년 만에 높은 수준에서 장기간 유지되고 있고 글로벌 달러 유동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주요국 국채 금리는 상승하며 자금 조달 비용을 끌어올리고 기업과 국가 모두 점점 더 비싼 이자로 빚을 연장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압박이라는 점이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레버리지에 의존하던 자산들이다. 부동산 시장은 거래량이 줄어들며 얼어붙고 기업들은 투자보다 생존을 우선하기 시작한다. 동시에 CDS 프리미엄은 조용히 상승하며 시장이 감지하는 위험의 크기를 반영한다. 하지만 이 신호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다. 환율 역시 중요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달러 강세는 단순한 통화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자본이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곧 글로벌 자금이 위험한 지역에서 빠져나가고 있음을 뜻한다. 그리고 이 흐름은 항상 가장 취약한 경제부터 흔들기 시작한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경기 둔화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긴장 상태로 진입하는 과정이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든 요소들이 서로를 압박하며 균형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역사는 반복해서 보여주었다. 이런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을. 이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이 변화를 단순한 일시적 현상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다가오는 구조적 위기의 시작으로 이해할 것인가? 위기는 언제나 작은 신호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신호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잡음처럼 들린다.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도 마찬가지다. 하나하나는 설명 가능한 현상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구조적인 위험이 드러난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금리의 지속성이다. 과거에는 금리가 빠르게 올라갔다가도 경기 둔화가 시작되면 다시 내려오는 사이클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중앙은행들은 높은 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 높고 긴 금리는 단순한 부담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 누적되는 압박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의 자금 구조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특히 단기 차입에 의존하던 기업들은 만기가 돌아올 때마다 더 높은 금리를 감당해야 한다. 이자 비용은 빠르게 늘어나고 현금 흐름은 악화된다. 일부 기업은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일부는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때부터 경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속도로 체력이 약해지기 시작한다. 부동산 시장 역시 중요한 징후를 보여준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정체되거나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유동성의 축소를 의미한다. 부동산은 대출과 직결된 자산이기 때문에 가격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지표는 CDS, 즉 신용부도스와프 프리미엄이다. 이 수치는 국가나 기업의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데 위기가 본격화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 최근 일부 신흥국과 금융기관의 CDS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이미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다. 환율 역시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달러 강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이 안전을 찾아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곧 신흥국에서 자본이 빠져나가고 외환 시장이 압박을 받기 시작한다는 뜻이다. 이 모든 신호들은 아직 위기라고 불리기에는 조용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신호들이 동시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이다. 금리, 환율, 유동성, 자산 가격. 이 네 가지 축이 동시에 압박을 받기 시작하면 시스템은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순간은 항상 예외 없이 더 큰 충격으로 이어졌다. 경제 충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서로 연결된 구조 속에서 증폭되는 과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유동성이 있다.
유동성은 경제 시스템의 혈액과도 같아서 흐름이 원활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한번 막히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빠르게 경직된다.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먼저 변화하는 것은 돈의 가격이다.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가면 기업과 가게는 자연스럽게 지출을 줄이고 차입을 줄이려 한다. 이는 곧 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이 둔화된다는 의미다. 특히 레버리지에 의존해 성장해온 구조에서는 이 변화가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이 과정에서 부채 디플레이션이 시작될 수 있다. 자산 가격이 하락하면 담보 가치가 떨어지고 금융기관은 대출을 축소하거나 추가 담보를 요구한다. 이는 다시 자산 매각을 유도하고 가격을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만든다. 이른바 디레버리징의 시작이다. 동시에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균열이 생긴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나 기업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은행과 금융기관은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출을 더 줄인다. 이로 인해 시장 전체의 신용 공급이 감소하고 실물 경제는 더욱 빠르게 위축된다. 환율 역시 이 구조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본이 빠져나가고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외화 부채를 가진 기업과 국가의 부담은 급격히 증가한다. 이는 단순한 환율 문제를 넘어 국가 전체의 재정과 금융 안정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된다. 여기에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면 상황은 더 악화된다. 시장이 위험을 인식하고 보험 비용을 높이면 이는 다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자금 이탈을 가속화한다. 결국 금융 시스템은 스스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확대시키게 된다. 이처럼 경제 충격은 한 가지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는다. 금리 상승, 유동성 축소, 자산 가격 하락, 환율 변동, 신용 위험 증가. 이 모든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일 때 시스템은 점점 더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이 과정은 겉으로 드러날 때쯤이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문제는 그때부터다. 시스템은 더 이상 스스로 균형을 회복하기 어려운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구조적 위기는 과거에도 반복되어 왔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람들은 비슷한 질문을 했다. 왜 아무도 미리 알아차리지 못했는가?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한국 역시 그랬다. 당시 한국 경제는 높은 성장률과 안정된 환율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당위 외채 의존과 취약한 금융 구조가 쌓여 있었다. 문제는 외부 충격이 시작되면서 드러났다. 태국에서 시작된 위기는 빠르게 확산되었고 외국 자본은 신흥국 시장에서 급격히 이탈하기 시작했다.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외환 보유고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원화 가치는 급락했다. 결국 한국은 IMF 구제 금융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다. 이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의 속도였다. 겉으로는 안정되어 보였던 시스템이 단 몇 개월 만에 붕괴 직전까지 몰렸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연쇄 도산했고 실업률은 급등했으며 개인의 삶은 극적으로 흔들렸다. 아르헨티나 역시 유사한 경로를 거쳤다. 고정환율 정책 아래에서 외채를 늘려가던 구조는 외부 충격과 함께 무너졌다. 통화는 급락했고 은행 시스템은 붕괴 직전까지 갔으며 시민들은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그리스는 또 다른 형태의 위기를 보여준다. 과도한 국가 부채와 재정 적자가 쌓인 상태에서 금리가 상승하자 국채 시장은 빠르게 불안정해졌다. CDS 프리미엄은 급등했고 결국 국제사회의 지원 없이는 국가 재정이 유지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터키와 베네수엘라 역시 환율과 인플레이션이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치솟으며 경제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을 겪었다. 이들 사례는 모두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유동성 위기와 신뢰 붕괴라는 핵심 구조를 공유한다. 역사는 반복된다. 그러나 반복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구조와 패턴이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글로벌 금융의 균열 역시 과거와 완전히 다르지 않다. 문제는 단 하나다.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과거의 교훈으로 이해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예외라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러한 글로벌 금융의 균열은 한국 경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까? 한국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개방형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충격에 특히 민감하다. 글로벌 자금의 흐름이 바뀌는 순간 그 영향은 빠르게 국내 시장으로 전이된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은 환율이다.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 원화는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게 된다. 이는 수출 기업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지만 동시에 수입 물가 상승과 외화 부채 부담 증가라는 문제를 동반한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환율 상승이 곧바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진다. 금리 역시 중요한 변수다. 미국이 높은 금리를 유지할 경우 한국 역시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다. 이는 가계와 기업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특히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소비 위축으로 직결된다. 부동산 시장은 이러한 압박이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영역이다.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증가하고 이는 거래 감소와 가격 조정으로 이어진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가계 자산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소비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든다. 금융 시스템 역시 안전하지 않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과 같은 고위험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자산 가격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일부 금융사는 유동성 압박에 직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글로벌 금융의 균열은 한국 경제 내부의 취약한 부분을 하나씩 드러내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그것이 지표가 아니라 개인의 삶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단순히 위기가 올 것인가가 아니다. 그 위기가 어떤 경로로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디에서 시작될 것인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은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위기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가 확산되기 전에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통해 유동성을 조절하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하려 한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선택지가 제한적이다. 금리를 낮추면 자본 유출과 환율 불안을 초래할 수 있고 금리를 유지하거나 올리면 가계와 기업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 역시 재정 정책을 통해 경기를 보완하려 하지만 재정 여력 역시 무한하지 않다. 과도한 지출은 국가 부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시장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정책의 방향은 선별적 지원과 리스크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취약 계층과 특정 산업을 중심으로 지원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접근이다. 또한 외환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다. 필요할 경우 외환 보유고를 활용하거나 통화 스와프와 같은 국제 협력을 통해 시장의 불안을 완화하려 한다. 하지만 정책의 한계는 분명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시간을 벌 수는 있지만 구조적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는 없다. 결국 시장은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일정한 조정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과정은 결코 부드럽지 않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경제 위기는 거시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개인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부채 관리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는 레버리지가 곧 위험이 된다. 불필요한 대출을 줄이고 변동금리 비중을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두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다. 위기 상황에서는 수익보다 생존이 우선이다. 안정적인 소득원을 확보하고 비상자금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는 자산의 분산이다. 특정 자산에 집중된 구조는 위기 상황에서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환율, 금리, 시장 변동성에 대비해 자산을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시장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금리, 환율, CDS와 같은 지표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앞으로의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 신호를 읽을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위기 속에서 더욱 크게 벌어진다. 결국 위기는 모두에게 동일하게 다가오지 않는다. 같은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는 큰 손실을 입고 누군가는 기회를 발견한다. 그리고 그 차이는 준비에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단순한 경기 사이클의 일부가 아니다. 그것은 시스템 전체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에 의존했던 시대는 점점 끝나가고 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얼마나 빨리 인식하느냐다. 위기는 항상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자금이 이동하고 시장은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일부는 무너지고 일부는 살아남는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다. 우리는 이 변화를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이해하고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